그래서 이 영상들이 구성하고 있는 작품 세계 전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TS 유니버스, 그래서 방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그 마블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때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블 세계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 팬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여러 편의 영화들이 사실은 그 코믹북스로부터 출연을 해서 각각의 이야기들이 매번 영화들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전개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 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야기를 보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편 그 영화를 재밌게 볼 수가 전혀 없는, 왜? 앞에 이야기를 모르니까요. 그런 어떤 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작품 세계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서 제가 누구냐, 어떤 이야기가 벌어질 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객들이 아주 다양하게 해석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방식이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보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다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열린 구조라는 거죠. 마블 영화 같은 경우 해석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컨텐츠라는 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 해석의 여지가 크냐 적으냐라고 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에 비해서는 방탄소년단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들이 사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윙스라고 하는 방탄소년단 2015년 앨범이 출시되기 전에 이제 공개가 됐었던 윙즈 쇼트 필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상들입니다. 이게 이제 1편 비긴이라는 영상인데요. The rhythms of day and night, two different words coming from two opposite poles, mingled during this time. 네, 이 영상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 그 제목과 동명의 노래의 뮤직비디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의 멜로디가 아주 부분적으로 살짝 여기에서 공개가 되기는 했지만 노래 전체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들을 봤을 때 전혀 친절하지 않은, 그래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한 어떤 짧은 영상들이 7편이 이제 시간차를 두고 공개가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를 두고선 이제 전 세계의 팬들이 이거를 해석하고 막 찾아보고 비교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절을 보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영상들을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느꼈었던 거는 K-팝 가수의 뮤직비디오하고는 오히려 거리가 훨씬 더 멀고, 이 영상들이 보여주고 있는 느낌은 비디오 아트에 훨씬 더 가까운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비디오 아트나 단편 영화, 실험 영화 이런 것들의 구분이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여튼 이걸 뭐라고 정의를 내리던 간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요, 짧은 영상들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발표되었었던 I Need You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뮤직비디오는 약간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편 영화는 아니죠. 뮤직비디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단편 영화처럼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 속에 들어있었던 이야기와 여기에서 이 추상적인 영상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등장하는 뮤직비디오들, 그다음에 그 뒤에 등장하는 다른 영상들로 또 다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두고 온라인 공간상에 마치 이 오프라인 갤러리에서처럼 온라인 공간상에 흩뿌려져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영상들을 놓고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한 편의 뮤직비디오로 그 소비를 할 수도 있지만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한 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2015년 뮤직비디오에서 그 I Need You라고 노래 가사랑 제목만 들으면 사랑 노래 같이 들려요. 굉장히 절박하게 네가 필요해, 뭐 떠나지 마, 막 이런 노래처럼 들리는데 사실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가장 놀랐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폭행하는 장면에서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한 명인 뷔가 옆에 있던 병을 깨서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도 나오기 힘든 어떤 굉장히 강한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제가 그 인상 깊었는데 이 영상들 중에 그 뷔가 주인공인 그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또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경찰서에서의 씬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아버지 따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묘하게 다 연결이 되면서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가 선명하게 어떤 내러티브를 가진 이야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실마리들을 동원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영상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갤러리에서는 영화 볼 때하고 되게 다른 어떤 관람 태도를 우리가 가지거든요. 영화관 가면 다 어떻게 계세요? 그냥 그 의자에 주어진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그다음에 좀 상식적인 시민 같은 경우는 앞자리나 옆자리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의 몸을 조그만하게 만들고 가만히 앉아서 보죠. 그런데 저런 갤러리에 가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 러닝타임이 좀 긴 경우에는 앞에 앉아서 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눈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리의 발 역시 우리의 몸 역시 영상들 사이를 오고 가면서 적극적으로 그 영상들의 의미를 결합시켜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즉 매체에 따라서 관객이라고 다 똑같은 관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관객이 상당히 어떤 수동적인 마치 깜깜한 어둠 속의 죄수처럼 그래서 많이 그 비교를 하는 게 플라톤의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그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데아를 보지 못하고 이 현상계만을 바라보고 있는 어른거리는 불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깜깜한 동굴에 갇힌 수인, 죄수다. 이런 이제 수인의 비유, 동굴의 비유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영화관에서의 관객과는 굉장히 다른 관객이 오프라인 갤러리에서도 나타나는데 온라인 갤러리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관객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은 네트워크 상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여기에는 뮤직비디오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온라인 설치 영상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SNS 뭐 온갖 것들이 이제 다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과 앨범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온라인 네트워크에 주어져 있죠. 이런 모든 정보들을 연결하고 의미를 생산하면서 작품,
범위를 사실은 끊임없이 확장을 해가게 되죠. 그러니까 CD 하나가, 가수가 발매하는 앨범 CD 하나가 주어진 작품의 전체다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는 전혀 아닌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물론 제가 중간에다가 그림을 배치해 놓긴 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떤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거를 꼭 1, 2, 3, 4번을 골라서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좀 있는데 그런 습성을 좀 버리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상에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BTS 예술세계의 특징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게 된다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모든,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했었던 어떤 예술 장르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예술 장르들. 왜 제가 온라인 설치 영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그런 게 별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은 방탄소년단한테만 이런 영상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몇 년 사이에 다른 이제 K-팝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류의 뮤직비디오가 아닌 영상들을 통해서 그 앨범의 컨셉을 전달하려고 한다든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쓸 때보다는 훨씬 더 보편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미디어들을 가로지르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가로지르고 연결하면서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합예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미디어들을 가로지른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보통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거예요. 트랜스미디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미디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제가 다른 이름을 제시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트랜스미디어는 생산자의 측면에서 다양한 매체들을 넘나들면서 어떤 작품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는 용어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에서 사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런 트랜스미디어적인 어떤 작품들 때문에 관객의 어떤 참여하는 방식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의 특징을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들을 몇 개만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미 이들이 데뷔한 지 시간이 9년이 돼가지고 너무 뭐가 많아서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 그걸 다 보고 공부하냐?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특히 이 방탄 세계관, 영상예술 관련해서는 제가 딱 추천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일단 한번 보세요. I Need You라는 뮤직비디오를 한 편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윙즈 쇼트필름 7편. 근데 하나하나가 되게 짧거든요. 1, 2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7편 보신다고 해도 뭐 20분이 안 넘어요. 광고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그거랑 I Need You 뮤직비디오 보시고 그 다음에 Fake Love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대략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이 잡힌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사실 보실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더 다양한, 더 재미난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도로 그 정도만 이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그 세 편을 제가 말씀드린 그 작품들을 보시면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이야기하고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느낌이 빡 오실 거예요.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아니면 상업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거야 라고 핵심 스테이트먼트 한 문장을 빡 잡는 그런 거는 안 되실 거예요. 즉 구조 자체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승전결의 어떤 서사 구조가 비교적 닫힌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 이 뮤직비디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 디제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허구적 스토리. 그러니까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허구적 스토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책에서 예를 들었던 건 다이하드라는 영화 아마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다이하드 아마 그게 2편이었던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경우에는 보면 1980년대 뉴욕 크리스마스 이브에 뉴욕의 아주 높은 빌딩에서 이제 인질들을 테러범이 붙잡으면서 벌어지는 그 사건을 거기에 이제 우리의 주인공 존 맥클레인 형사는 막 열혈 형사로 막 몸으로 막 먼저 부딪히는 머리부터 쓰지 않아요. 몸부터 부딪히는 그 우리의 주인공이 이혼한 전 부인이 이제 그 인질범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막 구하려고 하는. 지금 제가 얘기한 1985년 미국 뉴욕의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테러범과 경찰의 어떤 사투를 보여주는 영화가 다이하드다라고 얘기하면 그 1985년 그 허구적인 어떤 이 이야기가 지금 구현되고 있는 세계가 있죠. 그걸 바로 디제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디제시스가 뮤직비디오에도 있어요.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확고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계가 구멍이 숭숭 나 있고 다 쪼개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열린 구조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확고하고 단일한 어떤 주인공과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특히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들, 예를 들면 뭐 꽃이라든가 아까 보면 굉장히 커다란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이미지가 나온다든가 새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나레이션으로 깔리는 RM의 목소리가 읽고 있는 그 영어가 뭐였냐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정말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새라고 하는 게 그냥 날아다니는 새, 동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바로 그 알을 깨고 나온 자기를 극복하고 변화된 어떤 존재로서의 새와 연결이 되겠는데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그런 새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누가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줄줄줄 연결되어 있는 그 인과 구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즉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이 작품에도 유사하게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그것들의 연관성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상호 참조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새 이미지를 정확히 알려면 다른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상호 참조하게 되는 그런 열린 구조를 가진 뮤직비디오들의 어떤 집합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설치 영상들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관객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책으로 따지자면 독자겠죠. 독자가 기존에 어떤 선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향성을, 그 지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책을 읽는 것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자가 쓴 단 하나의 내용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독자가 사실은 새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의미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런 작품들에는 그게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게끔 이 작품의 구조가 아예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관객을 적극적으로 결부시키는 참여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구조들이 바로 열린 구조라든가 그런 그 다양한 어떤 상호 참조, 그다음에 온라인 설치 영상들 같은 것들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미지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석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어떤
그 지식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각자가 읽는 책이 사실은 다른 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방탄소년단 이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책보다도 훨씬 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객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어떤 영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작품들 서로가 참조를 하는 상호 참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상징적인 이미지들. 그러니까 그 상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시죠? 미술사 같은 데서 미술 작품에서 상징이 나타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가 예전에 이제 도상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충성을 뜻하기도 하고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따뜻함을 뜻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상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게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열린 구조에 다른 작품들을 계속 참조하게 하면서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이 해석의 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경우에 따라서 방탄소년단은 그러니까 자기 작품끼리의 상호 참조뿐만 아니라 그 작품이 위치하고 있는 이 사회, 그래서 작품 바깥의 어떤 다양한 외적인 요소들을 참조하게 하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봄날이라는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커다랗게 나오는 글씨가 있어요. 오멜라스라는 글씨가 등장을 하는데 그 오멜라스는 아시는 분들은 방탄소년단 아미 팬분들이시라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멜라스는요. 어슐러 르 귀인이라고 하는 SF 소설가의 소설 작품인데요.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바로 그 도시인 오멜라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봄날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작품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뮤직비디오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봄날이라는 노래는 또 어떤 작품이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냐면 설국열차가 인용이 돼요. 여러분 모두 아시는 봉준호 감독의 바로 그 설국열차입니다. 근데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과 설국열차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을 희생시켜서 그 도시와 그 사회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설국열차에서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앞칸에 엔진에다가 몸집 작은 아이를 집어넣어서 그 아이가 엔진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부속으로 사용이 되죠. 왜 여기 아이일까? 그다음에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서의 설정도 SF인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곳이에요. 오멜라스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행복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 거냐면 지하 다락방에 갇혀있는 어떤 아이의 불행을 담보로 타인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나타나는 그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봄날에 보면 어떤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냐면 노란 리본, 그 다음에 배,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시각에 멈추어 있는 시계. 그래서 다 헤어진 운동화, 바닷가에 흩어진 뭐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외부적인 참조로 보여지는 게 그 뮤직비디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높이 산처럼 쌓여 있는 그 사람들의 옷 더미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볼탕스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설치 작가의 작품을
거의 오마주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 작가의 작품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품명이 이제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사람들, 뼈 쏟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뮤직비디오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의미가 조금씩 확실해지고 좀 더 풍성해지실 겁니다. 제가 지금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정말 몇 마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의미가 아마 생겨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객의 참여에 의해서 이 작품과 관객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고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생성적인 어떤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BTS 예술세계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